일단 6.17 대책이 네.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원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네. 2017년 6월 달에 첫 번째 대책이 나왔어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서 강력한 게 2017년 8월 2일 날. 그때는 일반 주택에 대한 세금하고 대출,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거래, 재개발에 네. 대한 거래 제한들이 일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18년에는 이제 9.13 대책, 네. 그 다음에 2019년대는 또 이제 1216 대책,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20년 6월 17일 날 이제 굵직한 대책이 이렇게 1년마다 크게 나왔어요. 네, 근데 네. 각각 어떤 그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달랐는데 8.2 대책은 아까 말한 일반적인 거래들을 막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9.13 대책에는 틈새가 임대주택으로 생기니까 네.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세금들을 또 강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6 대책에서는 네. 법인이라든지 틈새가 나왔던 걸 막았고 네. 이번에 법인의 사망 선고를 시켰어요. 그러니 이번에 법인 투자자들이 네. 완전 난리 났다고. 사망 선고를 시키고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개발은 조금 아니고요. 네.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만한 어떤 규제책이 또 나왔고 대출도 이번에 또 강화됐고 또 강화됐어요? 예, 또 강화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틈새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와봐라. 네가 일단은 하면은 내가 선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 그냥 규제로 묶어버리겠다. 지금 이런 형국으로 지금 6.17을 좀 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보실게요. 네, 네. 제가 이제 얘기를 10개의 규제 키워드라고 하고 네. 3개의 틈새라고 했는데 그냥 이번에 나온 규제책을 한 10개로 요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규제는요. 수도권의 규제 지역을 지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했냐면요. 원래는 여기 서울이 전체적으로 규제 지역이 있고 서울에 인접한 지역이 보통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세금이나 이런 비과세 혜택들을 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이제 대출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거래들을 좀 막아놨어요. 그리고 투기지역은 원래는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을 한 건으로 강화했는데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투기과열 지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막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시면요. 서울 주변에 그냥 다 막았고요. 이 빨간색이 지금 막은 건가요? 이 빨간색이 투기지역.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연한 빨간이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네, 네. 근데 보통 요 빨간색 있는 지역 정도, 여기 서울에 있는 정도만 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방위적으로 의정부뿐만 아니라 네. 양주까지, 네. 양주까지 막아놓은 사항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인트가 이 김포 있죠. 네, 김포는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네, 김포는 뭐 개발 사업들도 많고 한강 네. 신도시도 있는데 네. 일단 빠져서 수요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파주 같은 경우도 GTX A 노선이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신도시급으로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성남에 네. 조정 대상 지역이긴 하지만은 중원구라는 데가 있어요. 중원구요. 네, 중원구가 빠졌는데요. 수정구는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제한이 들어가요.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이제는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예외사항은 있어요. 네. 10년을 소유하고 5년을 거주를 하면은 그건 이제 팔 수 있는 물건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을 해요. 현금 청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만약에 처음 들어봐요. 그 거래를 잘못했다. 현금 청산한다는 건요. 분양권을 가져가지고 쭉 가져가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집값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쵸.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감정평가해서 지금 있는 그 가격들을 그냥 판단해가지고 네. 현금만 줄게 이러니까 수익률이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투기과열지에서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5년 이상 재당첨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랑 관리처분인가라는 단계가 있어요. 재개발 중에서 네. 그 단계가 넘어가면 거래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를 여기만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중원구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중원구 보시면은 단계도 좀 많이 넘어갔어요. 금강 1구역 해가지고 9개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있지만은 여기도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했는데 의미는 양주까지 막았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지역 미리 선제적으로 반응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틈새가 남긴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남겨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재개발 같은 경우가 틈새가 될 수 있고 중원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위에 이제 위례가 있고 송파가 있고 밑에 판교 분당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구축인데 신축으로 될 거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한 틈새가 성남도 또 재개발이 되는 건가요? 성남의 재개발 구역이 엄청 많죠. 아. 예. 그래서 뭐 태평동이라든지 뭐 상대원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네, 나와 네, 있어요. 네. 재건축 재개발이.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틈새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규제가 한 번 더 가해지면 여기도 이제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는 이번에는 그러면 안 막힌 건가요? 일단 성남의 중원구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세금은 중과 대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래가 끝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완화되어 있는 상태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시기는 6.17 대책이 그 시행되고 바로 즉시 이제 그 다음 날 시행이 되었고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저가 아파트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앞으로 올라가는 걸 막아버리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들이 크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집값 오르는 거 우리가 가만 안 둬. 다 그렇죠. 두더지 누르듯이 누를 거야. 그렇죠.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개발 호재 주변의 거래를 제한했어요. 이게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저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살면서. 네. 그 용어도 생소하더라고요. 용어는 아주 한 3, 40년 된 용어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그리고 불인이어서. 뭐 사실은 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네. 우리가 세곡동이나 자곡동 이런 지역에 그 임대 사업이라든지 뭐 주택 공급을 할 때 개발 제한구를 풀고 이랬잖아요. 네. 그럴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의미는 좀 다른 게 네. 이제 뭐 개발 행위를 막은 것뿐만 아니라 네. 주택 거래를 완전히 다 막았어요. 근데 이거 이전에 얼마 전에 용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용산하고도 차이점이 있어요. 용산 같은 경우는 재개발, 네. 재건축, 그러니까 용산 정비창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만 막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토지, 네. 그 다음에 뭐 땅, 네. 뭐 상가 다 상관없어. 싹 다 막을 거야. 일반 이거예요. 아파트는요? 일반 아파트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제한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을 때는요, 그 구청장에게 네. 그 검사를 맡아야 돼요. 허락 맡아야 돼요? 예, 허락을 맡아야 돼요. 저 집 좀 사게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근데 집을 살려고 했는데 전세 끼고 하네 사지 마. 2년 거주 안 하네 사지 마. 그리고 집이 2채네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주택자들만? 무주택자들도 만약에 뭐 이거는 제 생각인데 네. 전세를 뭐 끼고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막아버리겠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공익의 목적, 투기의 성향들이 있는 부분들이 판단이 되면은 이 부분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거 허락 안 해줄 거야? 막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근데 이제 여기를 막은 이유가 용산은 용산 정비창의 국제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용산은 전체가 또 호재잖아요. 네. 근데 강남 송파는요. 단군 이래의 가장 큰 호재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영동대로를 지하화시키고 그 다음에 삼성역 아래쪽을 네. 이제 복합 환승센터로 작용을 아, 해서 들었던 것 GTX 같아요. AC 노선하고 네. KTX 뭐 그리고 위례 신사선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2호선까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도로가 이제 위에가 없어져요.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는 광장으로 바뀔 거예요. 광화문 광장처럼.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 송파는 왜 막았냐? 그것뿐만 아니라 강남의 삼성역하고 봉은사역 사이 그리고 그 옆에 옛 감정평가원 부지, 그 다음에 서울병원, 네. 그리고 고까지도 이제 개발을 하고 그 옆에 탄천이 있잖아요. 네, 네. 탄천도 이제 생태환경으로 또 아, 조성을 하고 야. 그 바로 옆에 잠실에 있는 그 네. 잠실 운동장, 네. 종합 운동장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로 해요. 그리고 삼성에는 진짜 또 100층 넘는 GBC라고 네. 현대 부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호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굵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마이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송파의 잠실, 네. 그리고 대치동, 그리고 삼성동, 청담동 이 네 곳을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또 분명히 옆으로 가겠지? 어. 기대해. 어. 만약에 이거 너희들이 끝까지 그냥 간다고 싶으면 그 옆에까지 확장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옆에까지 확장하겠다는 건 뭐예요? 역삼동, 도곡동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지금은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송파랑 강남만 지정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틈새를 찾아서 계속 뭔가 투기와 같은 네. 뭐 재테크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들이 발견이 되면 네. 그러면 강남 송파뿐만 아니라 서초 네. 뭐 거기까지도 할 수 있죠. 뭐 나중에는 뭐 진짜 뭐 사당 있는 데가 뭐더라? 사당요. 사당 뭐 이런 데까지 파스텔시티 있는데. 이런 데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뭐 개발 호재가 있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가장 큰 호재를 우선 막은 거예요. 네. 근데 또 새로운 호재나 지금의 기존의 호재들이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액션을 이제 취할 거죠. 아.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제가 이 향후 토지거래 허가를 확대한다는 게 방금 그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미이행 시 처벌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빨간일 거예요. 형사처벌 난다는 징역 거예요? 2년 최대. 징역 2하고 만약에 내가 와. 허락 없이 네. 허락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거래를 했다. 네. 그러면은 취득가액의 거의 30%에 대한 그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했어. 근데 네. 그 허락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전세를 안 낀다고 했는데 전세를 꼈어. 그러면은 이행강제금도 그 취득가액이 10%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줄 끄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면 진짜로 거기에 토지거래 이름도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내가 집을 살려면 네. 실제로 내가 내 돈을 갖고 대출 안 나오지만 그것 좀 받아서 실제 내가 집을 사서 내가 실제로 2년 동안 살 사람만 여기에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이것도 거고. 되게 좀 힘든 게 네. 강남 가격이 얼마예요? 20억 넘어가는 거 많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로 20억을 전체를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가피하게 내가 빨간 줄이 꼬일 수 있는, 잘못하면 빨간 줄이 꼬일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은 아니 근데 소장님 이거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은 강남 송파 쪽에 집 사는 게 네. 되게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은행 대출도 좀 어렵고 예. 전세도 못 끼고 예. 실거주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확실히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건 이 규제가 있기 전보다는 수요가 확 줄어들었을 것 같거든요. 수요가 줄어드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규제라는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네. 입지의 가치라는 태양이 네. 빛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구름이 거치면은 네. 가격들은 눌렸던 만큼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스프링이 확 늘어나듯이. 스프링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부작용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항상 규제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규제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수요는 떨어지겠죠. 네. 하지만 그 수요가 잠시 정지해 있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생길 수요들이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수요로 된 것 뿐인 거구나. 그렇죠. 왜냐면은 그 입지 가치는 명확해요. 미래는 그 동네를 너무 밝게 만들 거라고 네. 확신적으로 호재를 집어넣어 줬어요. 근데 전 사실 네. 그 삼성동 그런데 대충 뭐 개발되는데 라는 얘기만 들었지 네.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가 생길 것까지는 몰랐는데 네.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그쵸. 돈만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좀 틈새긴 한데 강남에서 한 9억 정도 가지고 네. 있으면은 바로 옆에 네. 역삼동이나 이런데 네. 9억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선제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겠죠. 근데 역삼도 강남구잖아요. 강남구 중에서 행정구역이 삼성하고 대치하고 청담만 지금 묶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이라고 그 다 묶인 게 아니구나. 예, 도곡. 그다음에 그 밑에 그 밑에 도곡, 그 옆에 뭐 역삼 네, 이런 네, 데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옮겨 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오늘부터 시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23일. 네. 예.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동일한 날, 네. 6월 17일 날 이거를 의사결정을 했고요. 네. 그 원안 의결시켜가지고 네. 정부의 방향대로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해요. 예.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보세요? 왜냐면은
그 양극화를 더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게 좋은 데는 더 가치가 더 올라갈 거고 네. 나쁜 데는 가치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부작용이 가격이 나중에 급등할 수 있는 여지들이 또 있거든요. 강남이 지금 1억 평당 1억이 넘는 데가 나왔다고 했는데 네. 지금 나중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1억이 나올 거예요. 강남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양극화의 심화에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돈만 있으면 네. 개발될 거 뻔히 알면 그렇죠. 그냥 들어가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 가서.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규제 풀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거래 활성화되거나 그러면은 뭐 정권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고 정책이라는 것도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럼 그때 완전히 또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 강남, 송파 뭐 이런 대치동 이런 데 보면 지금도 사실 남의 나라 같은데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심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항상 서울의 강남은 네. 공급이 부족한 동네예요. 빈 땅이 그렇죠. 있으면 새로 지으면 되는데 네. 얘는 헌집을 헐고 네. 새 집을 짓는 구조잖아요. 네. 새로운 땅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새 집 지으면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헌집에 있는 기존 수요자들도 네. 거기에 일부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항상 목마른 데가 서울이고 그 중에서 더 목마른 데가 사람들의 니즈가 있는 강남이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는 가격들이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들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하네요 이거. 네. 부동산은 개발 호재 근처 가서 뭐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 호재를 알아내려고 공부도 많이들 하시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삼성동 일대 그 개발은 전 국민이 거의 다 알 것 같거든요. 다 알죠. 예. 그래서 사실은 호재를 알면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일단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들어가서 이사가 들어가서 한 2년 살지 뭐. 그렇죠. 아무튼 뭐 아 저는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뭐 지금 부작용이 나타날 게 뻔한데 눈에 보이는데 왜 이렇게 채찍만 때리는 걸까요? 답답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뭐 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여기 강남 여기에는 지금 현 정권의 표심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표심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나중에 법인 얘기를 하겠지만 네. 법인 같은 경우는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공급이 있거든요. 네. 파지티브라는 건 긍정적인 건요 건설을 해서 거기에 공급을 하는 거고 네거티브는 지금 집 많은 사람들의 집을 좀 못 사, 뿌려가지고, 예를 들어 세금하고 대출이 막히면 집을 내놓잖아요. 네. 내놓아서 하는 네거티브적 그 공급 방식을 부정적.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센 데를 막은 거는 표심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법인 같은 것들을 하는 데는 지금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이나 청주 쪽이거든요. 네. 거기가 법인이 엄청 많이 설립됐어요. 네. 거기에 법인이 설립되면 사실은 가격을 조금 올려가지고 중저가들이 가격들이 이제 법인들이 사고 하니까 조금 올라갈 거예요. 네. 그걸 막아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는 서민의 표심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널은 상관없는 제 의견이니까. 그 법인이라는 게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개인이 하면은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게 있어요. 피해 가려고 법인 한 개 세워서 투자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부분들은 제가 네. 나중에 이제 법인 방금 이제 조금씩 나올 건데 네.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아. 하나로 너무 오랫동안 하는데 조금씩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진학님, 돈 많은 부자들은 상관없는데 서민들의 사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공감돼요.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제가 만약에 정치를 펼친다면 저도 네. 이제 공직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1주택자에게는 네. 이런 거래 제한들을 상당히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1주택으로 진입하는 대출과 네. 세금의 장벽은 굉장히 좀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투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거를 규제를 했거든요. 네. 뭐 입주에 대한 부분들도 집 사고 6개월 안에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실거주자들은 뭐 대출도 되게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안 좋아지는데 그쵸.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펼친다면은 1주택자, 무주택자에게는 무주택자는 뭐 전세를 살고 집을 한 개 사더라도 그걸로 내 투자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사실은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국민연금이 있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이외의 월급만 갖고도 사실 안 돼. 확률이 월급으로는 많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외의 방법으로 뭐 투자도 하고 그 중에 투자해서 이제 부동산도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물론 규제할 때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 그렇죠. 아니죠. 네. 그 부작용의 피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부작용의 화살은 서민에게 가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취지는 정의로운데 네. 목적 달성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네. 이거 좀 넘어가시죠. 넘어가죠. 얘기하다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했네요. 했습니다. 거의 뭐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수준으로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 규제를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네. 원래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뭔지 아시죠? 원래 없었던 건데 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탈루를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게 했어요. 네.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가 투기나 조정 대상 지역에 규제 3억 이상 거래 시 자금 조달 제출이 이제 기존이었어요. 네,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저는 제 불인이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단어 자체를 네.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건 음. 어떻게 갈 건지 플랜 준비해서 갖고 그쵸. 와 이런 건데 누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은 30일 이내에 네. 구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30일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네. 5억짜리 집 중에서 그 5억의 모든 돈의 출처들이 네. 어디서 나왔는지를 네. 제출을 해야 돼요. 아, 구청에다가? 네, 구청에. 근데 아. 그게 이제 뭐냐면은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이 넘어가면 제출하고 네. 서울과 같이 뭐 규제가 얽힌 곳에는 네. 3억 이상이 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금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9월부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들이 이제 개정이 되면 즉시 시행이 될 게 야, 투기 지역 조정 다 필요 없다. 그냥 규제가 되는데 금액 상관없이 3억 6억 따지지 말고 그냥 자금 조달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라는 거예요. 아.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뭐 그 쓰는 게 어때라고 하는데 이게 세무조사가 들어간 자료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보다 지금 뭐 넣어야 되는 항목들을 더 추가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개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사실 지금 서울 주변에 있는 데가 대부분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쵸. 규제가 안 된 데는 어디냐? 도서상간, 임야, 논방 이런 데는 지금 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데는 안성 이런 데 있죠. 네. 거기 가격들 엄청 떨어지고 미분양 관리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일단 선제적으로 막아놨어요.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여기도 일단은 몰라 딱 걸어놔. 그렇죠. 여기도 일단은 규제 다 해. 그렇죠. 그렇게 선제적으로 아까 말한 양주까지도 그렇게 다. 그러니까 풍선유가가 갈 곳을 아예 미연에 방지해버린. 그렇죠. 풍선을 방지해 놓은 거죠. 네. 아무튼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가 거래가 낮아졌고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일단 규제적인 작성해야 된다. 네. 예, 이게 포인트고 9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9월부터 이제 관계 법령이 개정 다음에 즉시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네. 주택담보대출. 예, 요것도 그 투기과열지구 이상에서 네. 원래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9억 이하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9억 초과만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게 기존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상관없이 모든 규제 지역에서 모든 규제 지역에서 일단은 주택담보대출 가격에 네. 상관없이 네. 6개월 이내에 전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육 때문에 1년 뒤에 살 집을 미리 사놨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아. 7월 1일 시기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네. 그 집을 살 때 이제 대출에 대한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렇네. 못 되게 들어가면 이제 큰일이구나. 큰일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보금자리론. 네. 보금자리 여기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이 그렇죠.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예전에는 뭐 소득 수준이 7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8,500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네. 이거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예전에는 뭐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전입 요건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출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야, 너 가난하다고 내가 대출을 해줬어. 근데 네. 3개월 이내에 꼭 전입해? 그리고 야, 1년은 거주해야지 네가 대출 받은 거 우리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 그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자리론도 사실은 서민을 위한, 그리고 부부 합산이 뭐 7,000, 8,500 이게 커 보이지만은 사실은 요즘 이제 합산을 하면 그 정도가 넘는 많죠, 사람들이 많죠. 많이 있잖아요. 20대 초반은 네. 없어서 뭐 부부 생활 30, 40대는 40대는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금액이기 네. 때문에 이런 이제 조금 자금의 여력들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요건들이 강화가 된 거죠. 이것도 7월 1일 이후에 이제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대출 받아서 집 사고 할 때 보금자리론 받아가지고 투자도 많이 했었을 네. 거잖아요. 네. 이제는 무조건 그거 보금자리론 받으시면 다 네. 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전입을 해야 되니까. 1년 이상 실거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뭔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네, 왜 네, 이게 제가 하려고 하면 3-4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일단은 이것도 중요한 건데 갭 투자를 예전에는 전세 대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전세를 하고 내가 있는 돈으로 네.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네, 네. 갭 차를 이용해서. 근데 그쵸. 이제 기존에는 그게 9억 이상이면은 네. 뭐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안 해주고 네. 대출을 회수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조건이 9억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전세 대출을 만약에 끼워가지고 갭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금액 자체가 3억이 넘어가면 보증을 안 하고 이를 어기면은 네. 대출한 걸 즉시 회수하는 거예요. 잠깐 소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해가 안 됐죠? 네 보증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러니까는 전세를 네. 얻을 때 네. 우리가 단순하게 전세를 얻는 게 아니라 네. HUG라든지 그런 네. 보증보험에 네. 보증을 받고 전세금을 빌려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보증을 네가 전세도 했는데 집을 사. 네. 그러면은 야 전세금 난 보증 안 해줄 거야. 그럼 대출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이 9억 이상이었는데 네. 3억 초과로 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전세 대출 받는 네. 금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을 샀는데 전세 대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네. 즉시 회수.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전세를 받기 전에 집을 샀다. 그러면은 이제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받은 후 그걸 사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격이 9억 이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에서는 네. 금액이 3억으로 이제 줄여든 거죠. 이것도 줄여든 이유는 뭐 원래 9억 해도 되는데 투기과열지구를 확대를 했잖아요. 네, 네, 그 네. 확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3억으로 이제 내린 걸로 네.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전세 보증 기관 아까 HUG라는 그런 내규들이 개정되면은 네. 바로 이제 시행될 예정이에요. 네, 자 소장님 여기 보니까 사다리님이 저랑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네.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우리가 내가 모은 게 예를 들어 1억이 있고 네. 그러면은 보통은 주택담보대출 2억을 받아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3억짜리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 3억짜리 집을 사는 이게 일반적인 주택 뭐지? 네.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집을 살 때. 집을 살 예, 때. 예. 근데 여기서 전세 대출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전세 대출은 원래 안 받지 않나요? 집 살 때? 일단 이런 거죠. 내가 전세 대출을 받고 전세로 살아요. 내가 전세자로 네. 산다는 거죠. 그런데 네. 새 전세로 집을 거주. 네. 투자로 한 개 더 사요. 난 전세로 거주를 하고 하고 있으면서 세지. 내 돈은 그렇죠. 내 돈으로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안 돼요. 네.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 있어요. 네. 1억이 있고 내가 1억짜리 전세에 살고 싶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전세에 살고 싶고 네. 내 1억은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돈 2억이 그대로 있어요. 내 돈, 우리 이거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 있는 거예요? 2억이 있어요. 2억 있다 가정하고 2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네. 70%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만약에 2억짜리면 1억 4천을 받았다고 쳐요. 네. 예, 그래서 전세를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2억이 있으면은 6천을 네. 투입하면 2억짜리 집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남은 돈이 얼마예요? 1억 4천이 남아있어요. 그쵸. 그 1억 4천을 갭 투자를 하면은 전세금이 회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 예. 보통 우리가
내 돈 그냥 내 돈은 어딘가에 투자해 놓고 내가 사는 집은 대출로 살지 뭐 네.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대출 이자는 싸고 네. 집값 상승률은 높으니까 그게 그렇죠. 훨씬 좋은 자산 관리야라고 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요게 이제 조금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념을 조정 대상 지역이면 약간 좀 더 지방 쪽 만성이나 아까 조금 그렇죠. 조금 낮은 조금, 단계의 어. 규제죠. 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갭 투자를 방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주택보증공사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주택보증공사의 보증을 받고 우리가 전세금들을 이제 보증을 받고 그쵸.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금융공사 HF라는 게 있고요. 주택보증공사 HUD 허그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보증 한도가 달라요. 주택금융공사는 뭐 한 2억인데 네. 주택보증공사 HUD는 4억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이용하겠어요? 보증공사. 그렇죠. 보증공사에 네.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로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시킨 거예요. 이 보증기관에 있는 전세 대출 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를 최대 네. 그냥 2억 이하로 인하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아지니까는 돈을 더 많이 못 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내규 개정되면 즉시 시행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8번째. 네. 할 말이 참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재건축은 이게 포인트가 안전진단이라는 게 넘어가야지 재건축에 대한 지정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진단 주체가 원래는 뭐 서울이면은 구청한테 진단 주체를 맡고 검사를 맡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서울시로 옮긴 네. 거예요. 이게 무슨 뭔 의미가 있냐? 그러게. 그 내가 지금 구청장이에요. 근데 네. 내 지역이 발전해야 되면은 신축 아파트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관계자들이 조금 성립이 되는 부분. 그렇네요. 합의 성립이 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주체를 상급 이제 기관으로 이제 옮긴 거고요. 업체 감독은 용역 업체를 맡겨서 안전진단을 잘못 보고서를 쓰잖아요. 이것도 이제 징역살이 해요. 아, 무섭다. 예, 그러니까 용역 업체가 이거를 야. 재건축을 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잘못 썼다. 그러면 이제 징역살이. 야. 그리고 위원회 비공개는 뭐냐면 안전진단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통과 여부를 결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공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개니까 누가 반대 의견 냈어.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거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공개로 막아놓은 거죠. 이제 어. 그렇게 해서 2021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거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 분양 신청까지 2년 합산 거주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까 현금 청산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현금 청산을 안 되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돼요. 무조건 거주를 해요. 2년을. 그래서 요 부분들도 이제 되게 이제 센 법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내가 거기에 그 안 좋은 노후된 주택에 2년 안 살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 청산돼가지고 수익을 못 누리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건축 부담금은 초과액 환수제라는 거예요. 이건 뭔지 모르시죠? 저 알아요. 아, 그래요? 얼마 이상 벌면은 네. 뭐 그 중에 몇 프로는 뭐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세금의 개념은 부담금이에요. 부담금? 예, 부담금인데 내가 그 조합 그 추진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준공까지의 그 수익들이 나잖아요. 네. 그 수익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네. 그 3천만 원이 넘어간 초과분의 50%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50%나요? 예, 그래서 1인당 되는 게 지금 많게는 10억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와우. 이번에 모델 그 시뮬레이션 돌린 거에는 네. 평균 4, 5억 정도.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요. 그리고 아. 많은 데는 또 7억까지 내는 데 생기는 거예요. 진짜 많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은 거래도 막혔고 그 다음에 세금도 센 경우가 많고 벌면 그다음에, 가져가고. 예, 벌면 가지고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보유세도 내야 되고 부담금도 가져가고 완전히 이제 사면 초과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 전방위 강화라고 한 부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알면 알수록 이번 규제가 보통 규제가 아니었네요. 조금 센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법인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일단은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법인은 옛날에 70% 80% 됐었어요. 그거를 작년 10월 달에 한번 막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 50으로 줄어들었는데 LTV가 네, LTV를 이제 주택담보의 20%, 50%까지만 이제 빌릴 수 있는데 네. 이번에 변경된 건요. 네. 그 규제 비규제 상관없이 네. 모든 물건 법인을 설립한 모든 물건을 시작할 때가 대출이다. 대출 없어. 아예 없어.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 시에는 아예요? 예, 일주일 뒤. 이제 일주일 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시작을 우선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와. 저도 좀 인정을 하는 게 약간의 가격을 올리는 원인을 제공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작을 막았고 이제 두 번째는 세금까지도 이제 막은 거예요. 이게 네, 이제 네.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종부세가 원래 종부세율이 0.6에서 3, 뭐 이제 2주택이면 0.8에서 4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율 자체가 매겨지는 게 이제 뭐 되게 낮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3%에서 4%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억 단위로 나올 수 있어요. 천 단위 억 단위로. 또 많으면은. 근데 이제 종부세는 보유하면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12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그럼 12억짜리 집 중에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지 하는데 그 6억이 넘어가면 네. 그 6억은 공제를 해서 6억짜리만 과세 표준에 넣어요. 근데 이제 그 6억을 공제를 안 해주고 12억을 과세 표준으로 넣어가지고 이제는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야. 거예요. 그것도 0.6 이게 아니라 최고 세율. 1주택이면은 3, 2주택이면 4. 완전히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후덜덜거리는 거예요. 진짜 법에 사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야. 이제 무서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원래는 종부세가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비과세였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2배, 3배 늘어나는 게 아니고 10배까지도 종부세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유예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 6개월 남았어요. 그때까지 이제 팔 사람은 팔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야, 그럼 법인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이 네. 막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나중에 얘기할 틈새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보유에 대한 부분이고 네. 양도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기존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구간이 6에서 42%, 그 다음에 네. 중과가 되면 10, 20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법인을 하면은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내요. 네. 법인세에서 최대 25고, 그쵸. 그 다음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지금은 10%. 네. 그러니까 최대 35%밖에 안 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세율을 2배로 올렸어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까지 세율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임대주택에 어떻게- 대한 그 세금도 부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대상 임대주택도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유예 기간은 6개월 주겠다. 6개월 안에 팔 사람은 팔고 팔지 않을 사람은 그냥 세금 폭탄 맞아라. 이제 그거예요. 사면 초과예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흥미롭다. 네, 한때는 이 법인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법인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네, 네. 돈을 불리고 세금 절세를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이제는 완전 막힌 거예요. 일로 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을 파도 안 돼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은 빨리 팔아야 돼요. 유예기간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물량이 나오면 금매로 나올 거예요. 그게 틈새가 될 수 있어요.